네, 프레스 라이브 유튜브 채팅장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 잡음 갈등이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멸감, 치욕적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민주당 소식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비명계 재선 박용진 의원이 현역 하위 10% 평가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용진 의원이 직접 자신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면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비명계로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강북을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자객공천이라는 말도 나왔었죠.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번 평가에도 과하지욕을 견디고 당에서 나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꿀찌다라고 하는 당의 통보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평소 수당파 믿으시고 비명계 역시 여러분 평가해 주십시오. 거의 그 친명 의원님들은 현역 하위 평가에 명단에 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위 부당.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요.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그런데 그 치욕을 견디고 가는 거는 국민을 믿기 때문이고요. 저는 뭐 불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의무를 앞으로도 계속 다 하겠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박용진 의원이 자기 꼴찌다. 치욕적이다. 하위 20%도 아니고 10%에 속했다. 뭐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조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위 20%의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바로 컷오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경선에서 감산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불이익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하위 10%에 속했을 때는 경선에서 30% 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에서 20% 사이일 경우에는 20%의 감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로서도 경선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고 민주당 공천에서의 어떤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도 분명한데요. 그 통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자로 이루어졌고 그 통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비밀리에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려지지 않고요. 다만 박용진 의원처럼 본인이 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 과정이 뭐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지역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원외에 있는 정치인들 간의 공천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혁신의 공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과감한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 과정에서는 앞으로 갈등이 있을 부분도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 네. 박용진 의원 하위 10% 통보. 네. 의외입니까? 예상했던 바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예상 어느 정도 됐는데 의외인 것 양쪽 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됐다는 건 지금 친명 쪽 내지는 친명 쪽을 지금 거의 내리꽂기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용진 의원 같이 사실상 이 당에서 거의 홀로 외톨이처럼 의정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정의당 쪽에서 왔고 처음부터 여기서 2년도 없었고 하지만 혼자서 대변인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힘든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또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조금밖에 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의외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발이 없게 설득하는 과정, 예를 들어 불출마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경쟁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하위 10%
10%라는 그런 그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박용진 의원이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을 못했는가 아니면 의정 활동을 못했는가 이건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네. 좀 의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다 더 설득해내고 연착륙시키는 그런 공천 과정을 포기한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거칠고 너무 상대방에게 좀 모욕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발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박용진 의원은 경선 뛰겠다,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은 서울 강북을 여기 친명의 정봉주 의원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봉주 의원이 좀 앞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 같은데 좀 묘합니다. 그렇죠. 정봉주 의원이 여기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공천을 하겠다, 공천 신청하겠다라는 순간부터 거물급 정치인 둘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어쨌든 예전에 그 정봉주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현재 박용진과 한번 제대로 싸워봐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한쪽을 좀 반목을 묶고 경선을 붙이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그런 결말을 보는 그런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앞서서 어제는요 4선 친문 의원이죠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에 들어서 강한 불만을 내비치면서 탈당까지 선언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요. 영등포 갑에서 4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서 당을 떠나는 첫 사례자가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자신이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받았다면서 그 기준이 뭔지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치욕적이라고 했고 김영주 의원은 또 모멸감 느낀다고 했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공천 받을 때 사실 공천 갈등 때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 많이 있어서 불만도 많이 쏟아내긴 하는데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당하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례다 이렇게 막 울분을 거의 토해냈는데 이런 상황 또 예상이 됐었나요? 글쎄요, 일단 뭐 정당 입장에서는 조용한 공천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만큼 공천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또 요구하시는 물갈이와 또 쇄신의 요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나 잡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국회 부의장이신 김영주 의원이 탈당하시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선출직평가위원회에서의 이 평가 결과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기구이고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 결과에 반해서 탈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선출직평가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든지 정치적인 아쉬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내의 공식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시스템 공천 하에서의 기준들까지도 일단 근거 없이 뭔가 이렇게 문제 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탈당을 하시고 과연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되실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일단 이번 공천에서는 분명한 것은 단합도 중요하고 또 혁신도 중요하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객관적인 평가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앞으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까? 무소속 출마할까요? 아니면 뭐 제3지대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이 총선 자체를 그냥 지켜보는 관망을 할까요? 어떨까요?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제3지대가 선택지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개혁신당 내분 상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또 선택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의 또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지율 득표율 자체가 나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총선에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네. 상대 당 반응이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네. 함께 김연하고 일해 보니까 굉장히 네. 합리적이고 온화한 정치인이었는데 민주당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렸냐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굉장히 국회 부의장 아니겠습니까? 이 네네. 탈당 후폭풍이 좀 거셀 것 같아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왜 인연이 있냐면 원내대표 시절에 네. 국회 부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와 물론 국회의장이 과의 어떤 그런 그 뭐 협상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김영주 부의장이 주재하는 그런 본회의에서도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관계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역시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거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학진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내가 30년간 지켜봤는데 이런 짓은 처음이다. 이렇게 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민주당이? 인용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왜 거치냐면 사실 국회 부의장 정도 되면 뭐 남자 여자를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여성으로서는 국회의장이 아직 우리 없잖아요. 그게 좀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여성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오르면 사실 그 다음에 좀 불출마 선언하거나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틔워주는 게 물론 여성 부의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네. 상례다 이런 어떤 뭐 관례다 이런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부의장에게 통보를 해서 몇 점이다가 아니라 그 전에 불출마와 관련돼서 설득을 충분히 했느냐는 거예요. 권유라든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십시오라고 정중히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사실 국회 부의장 한 사람한테 하위 10%, 20% 이렇게 내리는 건 가혹한 거거든요. 뭐 모욕감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길을 후배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을 거 과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그런 원로들에게 또 중진들에게 그런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가 결론이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물론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하면서 자기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광경도 딱히 그렇게 좋은 광경이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예우는 했느냐라고 반문해 보고 싶어요.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과정이 생략됐다. 이런 아쉬움 내비치셨고요. 그리고 장가희 기자, 민주당이 또 사천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거의 막 불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밤에요. 민주당 의원 165명이 참여하는 단체방에 이수진 의원,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만 빠진 여론조사, 그러니까 동작을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선호도를 묻는 조사가 실시된 점을 거론하면서 경선 신청도 안 한 제3의 인물들을 자꾸 넣어서 여론조사하는 거 이거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 어제도 글을 올려서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동작 의뢰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당이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4년간 내가 동작을 해서 험지에서 싸웠더니 이런 식으로 나를 뒤통수 치고 칼을 꽂냐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더 이상 공천의 능력도 실력도 없다. 이 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은 그 여론조사 당 공관위에서 돌린 것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이처럼 밀실 사천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컷오프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한 중진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네네. 일단은 공관위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사과를 했다. 좀 이례적인 상황 같기도 한데 네. 그럼 이런 비공개위에서 공천관리 논의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기자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 수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이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 하고 옮기는 기사잖아요. 그럼 중진 의원이 얘기한 게 지금 인정을 했다는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느끼긴 그렇다. 그렇죠. 자기가 느끼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워딩을 그래도 인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간접 인용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 발언의 어떤 진실성 여부 어디까지 얘기했느냐는 건 좀 감이 안 잡히는데 네. 최소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이는 간접 인용을 했으니까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잘못했냐면 한 사람에게 이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공관위원장의 할 일이 아니라 공관위원장은 지금 나서서 밀실공천 내가 안 한 거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왜 누가 했느냐. 책임을 져라. 라고 호통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세가 지금부터 내가 공관위원장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날 믿어라. 라는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가 한 중진 의원한테만 전화를 해서 어떠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한다면 공관위원장으로서의 권위는 지금 땅에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공관위에서의 지금 앞으로 이 공천 과정을 투명하다고 믿겠는가 하는 점이고, 민주당이 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워낙에 이 책임을 분산시켜놨어요. 선출직 평가위 따로 있죠. 그다음에 전략 공천이 따로 있죠. 그 공천 관리위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다 뒤로 물러나서 나한테 책임 없어요. 밀실공천 몰라요.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이수지 의원은 이재명 대표하고 안규백 위원장 이 선으로 이제 물러나라. 뭐 굉장히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여요. 이 실장님 말씀까지 들어보면. 그렇죠. 사실 어제 오늘 뭐 일단 당내 분위기는 좀 어수선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보도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들이 계속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것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목소리나 이 갈등들이 커져 나온다는 건 결국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의원들도 예외 없이 국민의 어떤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점을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도부와 그리고 공관위 그리고 전략공관위의 과제는 국민들 보시기에 이것이 제대로 된 혁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시스템 공천 하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요구여야만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도 그것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저는 더 이상 길게 끌어서는 안 되고 이제 신속하게 지도부가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할 단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잘 수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쇄신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논란들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결국 선거에서 분열하는 정당이 표를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 부분 지도부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봉합을 해서 좀 뭔가 시끄럽지만 결국 이 시끄러움의 그 결론은 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또 당과 그리고 지도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위 20% 통보 계속 이어지면 오늘 10% 통보도 나왔다시피 당분간 계속해서 시끄럽지 않을까요? 뭐 반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이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위 20% 명단에 들었다라고 해서 바로 컷오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현역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 그 경선에서의 감점을 감수하고 경선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역들은 항상 그 지역에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 지역 관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우세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경선에 임하실 의원들도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들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가느냐는 또 지도부의 또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역 배제 여론조사입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공관위가 돌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공식 부인했는데 사선의 홍영표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했는지 진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게 이건 변호사님, 이게 대체 어떤 여론조사냐? 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이 여론조사 업체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업체인지. 그렇습니다. 한 언론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해당 현역 배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업체가 한국인텔리서치라는 업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리서치 DNA라는 회사의 사명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리서치 DNA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이 당원 50% 일간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민주당
생선 경성 ARS 투표 업체로 추가 선정된 바 있는 업체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는요, 당초에 이 중앙당 선관위에서 PT 발표를 거쳐서 3개의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뒤늦게 이 리서치 DNA가 추가돼서 4곳이 최종적으로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필모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실무진에서 이 조사업체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선관위 의결을 거쳐서 추가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절차상 어떠한 하자나 문제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여론조사 업체로 지목된 이 한국인텔 리서치 업체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앞두었던 2013년에 이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받아서 수행했던 업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업체 대표인 김 씨는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리서치 DNA 같은 경우에 법인이고 한국인텔 리서치 업체는 개인 회사다. 근데 두 곳 다 내가 운영하는 곳이다 라면서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여론조사는 우리가 수행한 바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경선 ARS 업체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어떠한 여론조사도 금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만약에 이 업체가 그러한 것을 당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 수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다 들어봤는데 좀 알쏭달쏭합니다. 여론조사가 도대체 이 기관이 어떤 데인지 궁금한데, 자, 이종무 실장님 또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가 해당 여론조사를 했다는 업체를 한번 찾아가 봤대요. 네. 그랬더니 장비나 직원도 없고 업체 측은 누가 조사에 의뢰했는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알면 알수록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여론조사하면 되게 투명한 기관이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알쏭달쏭하다, 애매모호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뭐 과거에도 이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문으로 많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작 차원에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인지도가 낮은 어떤 예비 후보를 거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느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 그 지역 주민한테 여론조사를 빙자를 해서 그 해당 이름의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혀 다른 어떤 곳에서 활동하던 후보를 여기다 한번 꽂아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계속 추이를 지켜보려고 당의 공식적이지 않은 비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뭐 취재를 해서 아는 건 아니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당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하더라. 그렇지만 지금처럼 전방위로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한천에서 간 곳은 아까 좀 전에 이고은 변호사가 이야기한 곳과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다. 아예 다른 곳이고 네. 전혀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왜 지금 어디어스에서 하는 여론조사 기관 뭐뭐뭐입니다라고 ARS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주소를 찾아갔는데 전혀 다른 오피스 사무실이잖아요. 그럼 자기 주소로 가짜로 된 거잖아요. 이건 진짜 뭐 불법적인 어떤 행위로 보여져요. 그걸 거짓말로 사실 자기 주소를 댄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이렇게 권칠승 대변인처럼 당에서 한 건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 대변인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을 할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에서. 당에서 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못 그어준다면 당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뭐 그래서 비선 논란도 계속 제기됐고 밀실 공천 얘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 상황들. 여론조사 업체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당 공천과 관련해서 주도하고 있지 못해요. 주도를 한다면 책임도 지는 게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떤 곳에서 잘못 지금 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엄단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이다라든지 대표가 왜 지금까지 안 나섰는지 대표가 나와서 지금 다 이걸 해명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또 이것을 다 바로잡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당 공천은 정말로 투명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빠져나오고 권칠승 대변인은 애매모호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 하고 공관위원장은 한 사람한테만 전화해서 어떤 취지에 발언하고 이렇게 난맥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사당화 논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조금 전 출근기 때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게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입니까? 네, 어떻게 이재명 대표 사당한 논란 그리고 공천 얘기를 어떻게 지어갈지 한번